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죽음을 앞둔 철학자가 의료인류학자와 나눈 말들, 미야노 마키코 이소노마오 지음, 김여견 옮긴 다다 서재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편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편지, 무엇으로 지금을 바라보는가. 세 번째 편지, 사연패와 대체요법. 네 번째 편지, 우연을 연구하는 합리적 철학자. 다섯 번째 편지, 불운과 요술. 여섯 번째 편지, 전환이니 비약이니. 일곱 번째 편지, 몸조리 잘하세요가 쓸모 없어질 때. 여덟 번째 편지, 에이스의 역할. 아홉 번째 편지, 세계를 가로질러 선을 그려라. 열 번째 편지, 정말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묘한 편지를 써보고자 말을 꺼낸 사람은 바로 저, 미야노 마키코입니다.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꽤 폭넓은 분야를 아우를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국 생과 사를 둘러싼 다큐멘터리이자 생과 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해우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혹은 병에 걸린 한 철학자가 영혼의 인류학자에게 기대며 내보낸 말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들을 저 혼자 써낸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소노 마오라는 동반자가 옆에서 받아주며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소노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르는 제 상황의 한복판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소노 씨에게 편지를 주고받자 제안했을 때는 당연히 몸속에서 자라는 암을 당사자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야기해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질병을 앓는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이소노 씨와 함께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들겠다는 학문적 야심도 있었지요. 그 때문에 제 암투병을 중심에 두긴 했지만 생과 사뿐 아니라 신체와 위험성을 둘러싼 이야기가 유유자적하게 저와 이소노 씨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에 정말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편지의 분위기는 급변했지요. 언제부터 저는 정말로 병이 악화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소노 씨는 저와의 만남과 이별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길로 이끌렸을까요? 단지 우연히 거듭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이런 질문들 역시 이 책의 주제입니다. 늘 불확실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누군가와 만나는 것의 의미와 그 만남이 선사하는 놀라움, 당연히 그 만남에서 도망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만남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하는 의문. 저와 이소노 씨는 이리저리 엉킨 가느다란 실을 더듬어 풀듯이 뜻밖의 만남이 선사한 인연 속으로 천천히 나아가며 고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풍경이 그 인연 너머에 있는 시작으로 가득한 세계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미야노 마키코. 첫 번째 편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말은 여름처럼 무더웠는데 이번 연휴는 첫날부터 비가 내리네요. 심지어 쌀쌀하고요. 그래도 저희 집 고양이 나야는 여전히 복슬복슬합니다. 방금 전까지 뭐라뭐라 하며 밀크티색 오른쪽 앞발을 제 허벅지로 두드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나야가 놀아달라고 조르는 시간입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불러도 돌아오지 않지만요. 자, 약 반년 전인 2018년 11월로 돌아가 볼까요? 몸과 먹을거리의 관계를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고찰하는 워크숍, 몸의 신뢰를 준비하며 우리는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미야노 씨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의사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죠.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미아노 씨가 유방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2018년 9월에 열렸던 문예공화국 모임, 거기 행사 뒤풀이에서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심 미아노 씨의 암은 나을 거라고, 갑자기 악화되진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미아노 씨가 담담하게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예전에는 암을 불치병이라고들 했지만 지금은 의료가 발전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증상이 완화되거나 완치되어 건강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암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말에 제가 계몽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암에 걸린다고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래프나 통계 수치도 있었고요. 수전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을 쓴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저는 암을 정보로 접할 때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암에 대한 인식이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발성 전이가 일어나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다발성 전이?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는데 글자로 쓰인 정보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발성 전이의 연관 검색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찾아본다는 것. 정작 남은 생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사이트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색하는 건 그만두었습니다. 다발성 전이가 무엇인지 글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들은 미아노 씨가 유료 강연에 강연자로서 나와도 될지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미아노 씨가 갑자기 아프면 무엇이 곤란해질까? 그리고 애초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찾았습니다. 미아노 씨가 아프면 신청자들에게 강연 취소를 공지하고 입장료를 환불해 주면 됩니다. 사실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절차와 수고가 늘어날 뿐입니다. 몸의 신뢰 신청자들은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들이 많으니 강연자의 건강 문제로 강연을 중지한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사무국의 하야라 리키씨 역시 흔쾌히 수고를 감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뿐이고요. 문제는 두 번째 의문입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사가 미아노 씨에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른다 라고 전한 것은 의사로서 100점짜리 정답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확률 속에서 살아가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요일 저녁 6시부터 강의를 한다든가 5월 19일 학회가 있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예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예정 속에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을 집어넣는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할 지점은 더 있습니다. 미아노 씨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아플 가능성도 0%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돌연히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가능성을 품은 채 살고 있습니다. 확률이란 모집단 내의 경향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리 증거의 기초에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받은들 실제로 악화된 환자들 속에 미아노 씨가 포함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미아노 씨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둘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는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는 이들이 적으나마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그런 소수파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미아노 씨가 다른 점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에 덧붙여 만약 제가 갑자기 아프면 강연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최자가 갑자기 아파도 참석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역시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을 들은 미아노 씨가
진짜로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거의 다르지 않죠. 게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아프면 안 되니까 강연을 취소했는데 만약 당일에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혹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니 안 하길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 약간 돌아가겠습니다. 이쯤에서 확률에 대한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제가 순환기 내과 외래 현장을 조사하다만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좀 각색했지만 요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원에 한 번 더. 72세 야마다 도요크 씨는 반년 전에 발견한 심방 잔떨림을 치료하기 위해 신주쿠에 있는 순환기 전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심방 잔떨림이란 부정맥의 일종인데 곧장 생명과 직결되는 부정맥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방에 피가 고여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그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가 굳지 않게 하는 항혈전 요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도요코 씨의 심방 잔떨림 증상은 늘 일어나지 않는 발작성이라 아직 치료가 필요한 지표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혈전 요법이 처방되지 않았습니다. 발작성은 시간이 지나며 만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처음 심방 잔떨림 파형을 확인하고 몇 년 동안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요큐 씨는 집 근처 언덕 위의 공원에 파피용종 반려견 산타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처음 심방 잔떨림 발작을 겪었습니다. 두 자녀가 한참 전에 독립한 뒤 남편과 둘이 살아가는 도요크 씨에게 반려견은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날은 초가을에 날씨도 쾌청했는데 도요크 씨는 아직 여름 기운이 남아있는 시원한 오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무척 좋아하는 산타로는 나비날개 같은 귀와 꼬리를 종긋 세우고 도요크 씨의 곁을 늠름하게 걸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산책이었지만 조용한 공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순간 도요크 씨의 심장이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쉬니 평소대로 돌아와서 집까지 무사히 돌아왔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도요크 씨는 얼른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방 잔떨림이었지요. 심방 잔떨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도요크 씨는 만성이 되어 뇌경색이 일어나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아예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와 노래방 가서 마시던 술을 끊었습니다.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며 노래방에 가는 횟수도 줄였지요. 장거리 이동이 심장에 부담을 줄까봐 아버지의 길에 가던 성묘도 그만두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짐을 들거나 오르막길을 오르면 심장이 무리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도요크 씨는 그 사이에 아무런 발작도 겪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도요크 씨는 2달마다 가던 진료를 앞두고 처음 발작을 겪은 날에 대한 서력이라며 산타로와 함께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날처럼 길을 쫑긋 세우고 즐거운 듯이 꼬리를 흔드는 산타로와 공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반년 전에 겪었던 발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요코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은 게 틀림없어. 이튿날 도요코 씨는 의사에게 기쁜 소식을 알릴 기대감에 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던 그 순간 다시 똑같은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심전도를 보니 심방 잔떨림의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심방 잔떨림은 한번 나타나면 어떻게 해도 다시 일어나기 쉬워요 라며 침울해하는 도요크 씨를 진정시키고 기운을 북돋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크 씨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야노 씨가 현재 겪고 있는 암과 발작성 심방 잔떨림, 전혀 다른 질환이지만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저는 미야노 씨가 작년 11월에 보낸 메일을 떠올릴 때마다 도요코 씨가 생각납니다.
도요크 씨의 심방 잔떨림이 재발한 것은 의학적으로 상정해 두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도요크 씨가 반년 동안 심방 잔떨림을 완치하려고 노력한 것은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도요크 씨의 심방 잔떨림이 몇 년이 지나도 재발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도요크 씨의 노력에 의미가 없다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연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라고도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도요코 씨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음주, 성묘, 반려견과 산책 등 많은 일을 포기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잘못된 점은 없고 심장에 부담 주지 말라는 도요코 씨의 생각에도 오류는 없었겠죠. 다만 눈앞에 나타난 확률 때문에 도요코 씨의 생활이 바뀌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역학자가 만든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일어날지도 모를 확률은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서 미래의 가능성을 봉쇄해 버립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오늘날 개인의 사소한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는 계산 결과인 숫자 앞에서 간단히 사라져 버립니다. 숫자는 압도적일 정도로 분명하며 객관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요크 씨의 일화를 떠올릴 때마다 확률의 강렬한 힘을 깨닫는 동시에 확률에 얼마나 제가 많을지를 절감합니다. 이야기를 되돌리겠습니다. 저는 결국 분명히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속에 묘한 확신에 기대어 미야노 씨에게 혹은 상태가 나빠지면 독감 핑계를 대어 2월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야노 씨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별일 없이 강연회를 호평 속에 마쳤죠. 그 일은 후쿠오카에서 한 번 더 행사를 여는 것으로 이어졌고 후쿠오카의 행사 덕에 7월 26일 나고야에서도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야노 씨는 증상이 변화하여 치료법이 바뀔 때마다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요. 미야노 씨에게 확률이란 양의적인 동시에 좋다 혹은 나쁘다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가 아닐까요? 미야노 씨의 체험과 철학자 미야노의 관점에서 바라본 확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편지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2019년 4월 27일 의료인류학자 이소노 마오가 철학자 미야노 마키코님께 답장 드립니다. 이소노 씨, 도쿄는 추웠나 봅니다. 저는 연휴 동안 세토네의 섬에 와 있습니다. 이 섬에서는 오후 5시 반이 되면 동요가 흘러나오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라고 마을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집밥 냄새가 나는 시골길을 달려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상상하곤 합니다. 저녁 반찬은 작고 쫄깃쫄깃한 오징어를 심심하게 간장에 졸인 게 어떨까? 그 조린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면 개걸스럽게 보이긴 해도 참 맛있을 텐데. 현재 자신의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을 상상해 보는 것. 저는 여행에서 느끼는 묘미가 그런 상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생이 불만족스럽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만족하지요. 그럼에도 전혀 다른 인생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생각에 실마리를 주는 듯 합니다. 다만 지금 말하는 가능성이란 이소누 씨가 저번 편지에서 다룬 확률이 제시하는 가능성과는 닮은 듯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 모른다라고 이소누 씨에게 걱정을 털어놓고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결국 저는 변함없이 일에 허덕이고 즐거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며 생각 없이 의욕만으로 일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암은 낫지 않았으며 지금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겁내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이소노 씨가 보내준 메일 덕분입니다. 새삼 다시 찾아보니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저 역시 다음 달에 갑자기 무슨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병을 진단받지 않았을 뿐 알고 보면 제가 미야노 씨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을지도 모르지요.
리스크란, 위험성이란 무엇일까요?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선호 씨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갑자기 아플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몸에 이상이 없어도 사고나 재해를 만날 위험성에 우리네 인생은 노출되어 있고 언제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릴지 모릅니다. 단지 평범한 일상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눈에 띄지 않고 누구도 우리에게 리스크를 생각하라며 다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주치의에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들은 것 작년 2018년 가을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저기 라며 질문하려는데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호스피스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제야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깨달았지요. 태어난 척을 하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매우 나쁜 가정입니다만 아무래도 간이니까요. 일단 나빠지면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빨리 진행된 경우에는 3주 정도 버티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3주요? 3개월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던 게 기억납니다. 20세기의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일상에 쫓기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질문하고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다가온다. 다만 지금이 아닐 뿐이다. 의사에게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른다고 듣기 전까지 저에게 죽음이라 바로 하이데거의 말과 같았습니다. 물론 암은 오늘날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더욱 그렇지요. 재발에도 제대로 치료하면 완화는 힘들어도 병을 잘 제어하면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지병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죽음과 훨씬 가까운 삶이겠지만 그래도 평범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일하고 다음 달에는 여행을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며 일상을 지내는 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의식의 끄트머리에 죽음이라는 존재가 아른거리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분명하게 죽음은 다가온다. 다만 지금이 아닐 뿐이다. 라고 스스로 되뇌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죽음이 온다. 나 참 곤란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아직 인생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이런저런 일정을 잡아두었습니다. 당장 내일 회의가 있고 한 달 뒤에는 행사가 있는데 어떡하지? 조금 있으면 논문 교정도 해야 하고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아직 준비도 시작하지 않은 행사를 한 건 취소하고 다음날 회의 준비를 하면서 급작스레 입원할 것에 대비해서 집을 정리하고 쓰레기 봉투에 옷을 가득 담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들입니다. 호스피스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치료법을 실험해줄 병원도 찾아야 했지요. 그러던 와중에 이선호 씨에게서 메일이 온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모두 똑같이 갑자기 몸이 아플지 모르는 거구나. 그럼에도 눈앞을 보며 살아가는구나. 그 순간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해 쓴 문장을 다른 형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본래 하이데거를 죽음의 철학이라는 맥락으로 읽는다면 다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일상생활에서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는 자신의 삶과 마주하지 않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애초에 우리의 죽음을 지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죽음은 미래의 일뿐입니다. 미래의 죽음이 오리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왜 그 미래의 죽음을 기준으로 지금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마치 미래를 위해 지금을 보내는 것 같지 않은가요? 언제 죽어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저는 이 말에서 기만을 느낍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요. 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갖가지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땡땡 중 몇 퍼센트, 몇 할의 사람들이 처럼 숫자로 무장한 이야기지요. 그런 말을 들은 환자는 겁을 먹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 중 몇 퍼센트는 간질성 폐렴에 걸립니다. 기침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뒤로 마스크를 꼭 하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위험성이라는 이름의 가능성 앞에서 환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컨대 의사가 제시한 위험성을 마주한 제 앞에는 암을 적당히 억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 부작용에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인생, 매우 무거운 부작용을 앓으며 간신히 연맹하는 인생이라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것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죠. 위험성과 가능성으로 인해 인생의 갈림길이 점점 세세하게 나뉩니다. 게다가 병과 약에 관련된 위험성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촘촘한 갈림길 속에서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에 인생의 대부분을 점령당했다고 느끼기 쉽지요. 그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사는 인생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여겨집니다. 더더욱 성가신 것은 위험성과 나빠질 가능성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무척 알기 쉽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기침이 나오거나 숨이 차면 간질성 폐렴이고 일단 걸리면 나을 수 없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는 것은 계단을 2개 헛디딘 상태이니 결국 호스피스로 가게 되겠지. 이 위험성은 저런 상태로 이어져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정해진 결과에 도달할 거야.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소노 씨의 편지에 등장한 도요큐 씨는 평범하게 사는 인생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절제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험성과 가능성을 둘러싼 감각에는 어쩐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는 위험성으로 인해 인생의 갈래가 수없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들은 환자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몇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각각의 길에는 화살표와 함께 독착지가 쓰여 있는데 환자는 위험성을 근거로 좋지 않은 길을 피해 평범한 인생으로 향하는 길을 골라서 신중히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실은 여러 길 중 어느 길로 들어선들 화살표가 가리키는 도착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길이 외길일 리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이든 한번 들어서 버리면 다시 수없이 많은 길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길이 어떤지 미리 알 수 없으며 선택과 진행을 할 때마다 갈림길의 개수와 방향이 점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소노 씨가 미국에서 물류인류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석십장애 당사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길이 생겨났듯 말이지요. 다만 물류인류학 전공을 결정한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와 편지를 주고받을 가능성, 함께 책을 쓰게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은 이소노 씨 앞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예공화국 모임에서 함께 있었던 그때 비로소 새롭게 길이 갈리며 수많은 가능성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되었죠. 지금까지 마주했던 갈림길 중 다른 길을 골랐다면 우리가 함께 일할 가능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길 중 하나로 들어서는 것은 외길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무수히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길로 들어서는 단계에 다시 여러 갈림길이 생겨나며 갈림길마다 애초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인생의 온갖 가능성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갈림길 중 하나로 들어서는 것은 외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생겨난 수많은 가능성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란 계속 나뉘는 길 중에서 도착지를 알 수 있는 한 줄기 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능성이란 항상 쉬지 않고 변화하는 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처럼 변화하는 가능성 중에는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 또한
숱하게 존재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인생을 이루려 노력했던 도요크 씨에게 또다시 심방 잔떨림이 일어난다라는 가능성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미래란 나빠질 가능성 또한 포함한 총체이기 때문에 우리네 삶은 외길을 나아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언제 죽어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라는 말에서 기만을 느끼는 까닭은 죽음이라는 도착지가 확실하다고 해도 그 도착지만 보고 지금을 살아간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인생의 가능성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전체적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잊게 됩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 전혀 다른 인생을 상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생이란 제각각 다르며 지금의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무수한 가능성을 잉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혼자 폼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위험성과 가능성은 우리의 앞날을 단순한 외길처럼 보이게 해서 안심이라는 소중한 것을 주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지금이나 확률 같은 말에서 도망치기란 무척 어렵고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소노 씨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철학자 미야노 마키코가 문화인류학자 미소노 마오님께.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